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 유럽 대륙은 마치 화약고 같았습니다. 각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동맹을 맺고 있었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에 맞서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연합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여름, 작은 불씨 하나가 전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 불씨는 사라예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죠. 당시 유럽의 정치적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져 있었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죠. 20세기 초 유럽의 상황을 보면 정말 복잡했습니다. 독일은 새롭게 떠오르는 강국이었고 기존의 강대국들인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경계하고 있었죠. 산업혁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한 독일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러시아까지 합세해서 삼국 협상을 맺었는데 이는 독일에 대한 견제 차원이었습니다. 반대로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삼국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러한 동맹 체제는 균형을 유지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분쟁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각국은 군비 경쟁에 열중했고 민족주의 감정도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나트 대공이 암살당한 거죠. 이날은 세르비아의 국가적 굴욕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범인은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19세의 세르비아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손이라는 비밀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고 슬라브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죠. 이 한 발의 총성이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즉시 세르비아를 범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세르비아에게 굴욕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며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죠. 이 조건들은 사실상 세르비아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오스트리아군의 포탄이 베오그라드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작은 발칸 반도의 분쟁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확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 황제는 같은 슬라브족인 세르비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팬슬라브주의라는 이념 아래 러시아는 발칸 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군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죠. 130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이른바 백지수표를 오스트리아에 제공한 것이죠. 독일 장군들은 러시아와의 충돌이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거든요. 러시아의 철도 건설과 군사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죠. 독일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랑스와도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러시아의 동맹국이었으니까요. 이런 양면 전쟁의 악몽을 피하기 위해 독일은 이미 정교한 작전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독일은 이미 슐리펜 계획이라는 작전을 준비해두고 있었죠.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걸 피하기 위해 먼저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과해서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한 다음 그 병력을 동쪽으로 돌려 러시아와 맞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슐리펜 계획의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6주 안에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야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벨기에의 중립을 위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은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에게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유럽 전역에서 전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각국의 젊은이들이 애국심에 불타며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탈리아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삼국 동맹이 공격 전쟁과는 상관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와 영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도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윌슨 대통령과 국민들이 유럽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대서양이라는 천연 방벽이 있었고 미국인들은 이를 유럽만의 문제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 중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처음엔 참전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프랑스와 동맹국이긴 했지만 독일과 전면전을 벌일지는 확신이 없었죠. 영국 내에서도 참전파와 중립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유럽 대륙의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군이 벨기에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은 1839년 런던 조약에 따라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의 벨기에 침공은 영국에게 참전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런던에서 베를린으로 철군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죠. 하지만 독일이 이를 무시하자 영국도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영국군은 소규모 원정군을 프랑스에 파견했죠.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영국군은 훈련이 잘 된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사격 실력은 독일군을 놀라게 할 정도였거든요. 프랑스에 파견된 영국 원정군은 독일의 침공이 본격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벨기에는 요새 도시 리에주에서 며칠간 용감하게 저항했죠. 작은 나라였지만 벨기에군은 예상보다 훨씬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이는 독일의 시간표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벨기에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루뱅 대학의 도서관이 불타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런 잔혹 행위가 연합국의 선전에 의해 더욱 부각되면서 중립국들의 여론이 독일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의 대규모 포위 공격을 모르고 17호 계획에 따라 독일 영토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장군들은 공격 정신과 용기만 있으면 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관총과 대포 앞에서 용기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죠. 하지만 국경지역 전투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양쪽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영국군도 몽스에서 독일군과 첫 교전을 벌였지만 압도적인 독일군에 밀려 프랑스군과 함께 후퇴하게 됐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은 예상보다 빨랐고 연합군은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군은 파리에서 불과 65km 떨어진 마른강에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도시를 구하고 독일군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죠. 파리의 택시들까지 동원되어 병사들을 전선으로 수송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마른강 전투는 독일의 슐리펜 계획을 무산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죠. 이후 바다로의 경주라고 불리는 작전이 시작됐는데 양측이 서로를 포위하려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충돌이었습니다. 이프르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는 특히 치열했습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의 돌파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거든요. 독일은 마지막으로 영국 해협에 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기서도 양쪽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결국 두 군대는 50-60km에 걸쳐 참호를 파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관총과 대포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해서 참호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선은 고착화되었고 4년간의 긴 소모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영국 함대가 헬골란트만 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독일 순양함 3척을 침몰시켰거든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식 전함이 29척이나 되는 반면 독일은 19척뿐이었죠. 영국은 이런 우세를 바탕으로 독일의 해상 봉쇄를 가했습니다. 식량과 각종 물자가 바다를 통해 독일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독일 경제를 무너뜨려서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봉쇄는 독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국 순양함 패스파인더 호가 역사상 처음으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당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는 9,000마일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수중에서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었죠. 이는 영국의 해상 지배권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동프로이센으로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아직 동원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격한 것입니다.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힌덴부르크 장군과 참모 총장 루덴도르프가 이끄는 독일군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9만 명의 포로와 함께 러시아 군단 전체가 괴멸됐거든요.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패배를 도운 게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 통신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죠. 마주리안 호수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전투에서도 독일이 크게 이겼고 러시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러시아는 약 30만 명의 사상자를 냈죠. 동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세르비아 침공은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작은 나라 세르비아가 큰 제국을 상대로 놀라운 저항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승인된 연대가 전투에서 해체되는 고통을 겪었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공격도 재앙으로 끝나면서 30만 명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푸제미실 요새 도시는 러시아군에게 포위당했죠. 오스트리아군은 예상보다 훨씬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은 구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바르샤바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의 우치 도시 주변에서 몇 주간에 걸친 혹독한 겨울 전투가 벌어졌지만 확실한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동부전선도 서부전선처럼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오스만 터키 제국이 중앙동맹국에 가입하면서 오랜 숙적인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터키 군함들이 러시아의 오데사와 세바스토폴 항구를 포격했고 코카서스에서는 러시아군이 터키 국경을 넘나들며 싸웠죠. 전쟁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바다와 멀리 떨어진 유럽 식민지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영국령 동아프리카로 진군해서 타프타를 점령했습니다. 연합군은 토골란드의 독일 식민지를 점령했지만 독일령 카메룬 침공에서는 가루아와 은사나콩에서 패배했죠. 3,000명의 강력한 병력이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를 공격해서 샌드폰테인을 함락시켰습니다. 한 달 후 영국군이 탕가 해안에 상륙했지만 레토우 포르베크 대령이 이끄는 소규모 독일군에게 혼란과 패배를 당했습니다. 레토우 포르베크는 매우 성공적인 게릴라전을 펼쳐서 연합군을 상대로 엄청난 수의 병력을 묶어두게 됐습니다. 그는 전쟁 내내 항복하지 않은 유일한 독일 장군이 될 것이었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영국과의 조약을 지키며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일본군은 칭다오의 독일 해군 기지를 점령했고 사모아와 뉴기니의 독일 식민지들은 뉴질랜드와 호주군에게 항복했죠.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레 연안 태평양에서는 독일 제독 폰 스페의 강력한 동양 함대가 코로넬 전투에서 영국 순양함 2척을 격침시켰습니다. 5주 후 영국 해군이 포클랜드 제도에서 보복에 나섰습니다. 독일 순양함 4척이 침몰되고 폰스페도 전사했죠. 이제 바다는 완전히 영국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영국군이 오스만 제국의 바스라 항구를 점령해서 영국 함대의 필수적인
페르시아 석유에 대한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석유가 현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영국은 수에즈 운하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겨울 오스트리아군이 마침내 베오그라드를 점령했지만 세르비아군의 반격으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세르비아에서의 전투만으로도 이미 양측에서 약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세르비아의 저항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나라가 대제국을 상대로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북해에서는 독일 군함들이 영국 해안 도시들을 급습했습니다. 하틀풀, 휘트비, 스카버러가 폭격당해서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영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전쟁에 대한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들었죠. 서부전선에서 프랑스는 독일 방어선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샹파뉴에서 벌어진 첫 전투는 9만 명의 사상자만 내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참호와 기관총,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방어선을 뚫는 것은 상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편 코카서스에서는 오스만군이 한겨울 산악 공격을 시도했다가 사리카미시에서 대재앙을 당했습니다. 터키군은 총 6만 명을 잃었고 많은 병사들이 추위로 얼어 죽었습니다. 겨울 산악지대에서의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서부전선의 첫 크리스마스에는 일부 구간에서 짧은 휴전이 이뤄졌습니다. 무인지대와 참호 사이에서는 심지어 축구 경기까지 벌어졌죠. 이는 전쟁의 비인간성 속에서도 인간다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휴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914년이 끝날 무렵 모든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집에 돌아갈 것이라던 젊은이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유럽 전체가 거대한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더 큰 비극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